그러면 정석가에 관해서 질문할 거 있는 사람 없어? 자, 그러면 이 밑에 내용은 니네가 이런 표 세부 내용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얘네 의도는 이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과장적으로 막 설정을 해. 그거 자체가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거야. 그래 놓고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헤어지고 싶습니다. 반어법이라는 거지. 이렇게 반어와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소망을 아주 강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알겠죠? 대답은 그래요. 1초 안에 대답해라. 지금 영상 못 찍어서 짜증났으니까. 알아서 아까 서약서 받았어. 자, 정리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6년에 들어가 있는 구절, 뭐 구술을 두 사람의 관계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바위에 이 구슬이 떨어지면은 구슬은 잠시 깨질 수 있어. 잠시의 이별이나 시련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연과 믿음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영원한 사랑을 상징과 서리적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절은 원래 이 작품에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없던 구절이 막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2에서 2부로 구전이 되는 과정에서 아마 없던 구절이 덧붙었을 것이고, 혹은 궁중학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한글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누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품의 님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 고려시대 때 구비전승될 땐 당연히 그냥 사랑하는 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불렀겠죠.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작품. 자, 하지만 궁중학으로 쓸 때는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불렀겠죠. 그러면 이제 변치 않는 충정을 맹세하면서 태평성대를 송축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도 있겠지. 됐니? 시에는 낙서하고 있는 것. 죽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나간 반 없지.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를 짚어줄게. 여기 있는 황계사랑 시문선생의 그날이 오면, 그리고 단어는 다르지만 뒤쪽에 있는 사설시조, 얘네 갖고 이제 너희 학교 선생이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느냐? 공통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역시 공통점만 있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겠죠? 공통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기의 정서를 강조하는데 그 정서, 목적은 각각 조금씩 다르다. 자, 먼저 황계사, 병풍에 그린 노란 수탉을, 그림이야, 그림. 노란 수탉이 두 날개를 둥덩치고, 역시 음성상징어, 순우리말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가 들어가 있어요.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긴 목을 에우리어서, 자, 사경은 이제 새벽 1시에서 3시쯤이야. 이때 닭이 울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날새라고 꼬끼어 울어. 불가능한 일이죠. 애초에 그림에 있는 닭이 운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이 여자는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오려고 하는 겁니까? 자네 어찌 그리하여 아니오던고.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과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얘들아, 선생님이 해학적인 건 그냥 받아들이랬죠. 니네 입장에선 재미없어. 하지만 재밌는 거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닭이 울고.
저쪽에 해남, 전라도 해남 가면 닭코스 요리가 유명해요. 그거 가면 이제 뭐 너희들도 익숙한 뭐 닭볶음탕도 나오고 닭백숙도 나오고 니네 닭 숯불에 구워 먹은 적 있냐? 닭 숯불구이도 나와. 맛있지 시구야. 그리고 닭회도 나와. 닭똥집 콩팥이랑 닭가슴살이 회로 나오는데 그 똥집이 또 의외로 또 회로 먹으면 맛있어. 아무튼 그 다음에 시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 시문 선생은 사실 상록수라는 소설로 엄청 유명한 분이고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한 분이죠. 자, 그분이 쓴 시인데 일부만 인용을 해놨어. 그러면 너희 학교 성향상 또 2연까지 뭐 인용을 해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2연까지 넣어갖고 문제 만들어 줄게요. 근데 문제를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갑자기 또 1학년 신성고 또 새로 맡았는데 걔네들과 또 교과서가 달라. 진짜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하지. 그렇다고 니네한테 AI 돌린 문제를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자, 아무튼 봅시다. 이분이 독립운동가였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작품이 좀 더 와닿을 거야. 자,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야. 독립운동가였으니까 그날은 광복이겠죠. 자, 그날이 오면은 반복을 통해 간절함을 강조해. 삼각산, 너희가 이제 시골 아이들이라 모르겠지만 서울의 북한산, 그게 삼각산이에요. 그럼 그 북한산 바로 아래 있는 게 뭐야? 시골 아이들이라 모르는 거라. 경북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산은 조선을 상징하는 산이야. 그리고 한강도 당연히 조선을 상징하는 강이겠죠. 그래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드러냈으니까 뭐야? 대유법이죠. 자,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산이 춤을 춘다. 의인법이기도 하고 과장법이기도 하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을 튄다. 과장이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가야 돼. 삼각산 한강물 대유법, 삼각산이 춤을 춰 의인법 과장법, 한강물이 뒤집혀 과장법. 그리고 이렇게 산이 춤추고 강물이 뒤집히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독립이 되면 너무나 기뻐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기만 해. 그래서 그런 어떤 날이 오면 이 목숨 끊어지기 전에 독립의 날이 와주기만 할 양이면 이제 할 양보단 하량이 운율감이 더 좋잖아. 나는 밤하늘 어두운 시대상 일제강점기를 상징하겠지.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 커다란 종이 있지. 에밀레종 같은 그 존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라. 자, 자기 희생을 통해 독립을 축하고 축복해. 자, 그런데 여기서는 설화를 살짝 변용해서 이제 사용을 한 거야. 너희들도 사실 잘 아는 은혜 갚은 까치죠. 원래는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 그 내용 다 아나? 그 선비가 그 뱀한테 잡아먹힐 뻔한 까치 구해주잖아. 그러고서 이제 선비가 이제 그 또 뱀한테 잠을 자다가 선비가 뱀한테 물릴 것 같으니까 까치가 나 구해줬던 선비님이네 하면서 대가리로 종을 쳐갖고 선비를 깨워갖고 은혜를 갚고 자기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살짝 변용을 해서 까마귀로 틀어서 내가 그 까치처럼 머리가 깨져서 죽어도 좋으니까 독립이 오기만 하면 좋다. 그러면서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은 희생하겠다라는 속죄양 모티프. 자, 예전에 가르쳐줬지만 또 까먹었겠죠. 현준이가 없고. 혜빈아, 속죄양 의식 뭔지 기억나? 이건 이번 니네 기억해야 돼. 왜냐면은 뒤에 윤동주 선생이 들어간단 말이야. 윤동주 선생 하면 또 속죄양 모티프 아닙니까? 속죄양 의식은
나를 희생해서 타인을 구원하겠다 이런 게 속죄양 의식이거든. 근데 이게 그때도 선생님이 까먹지 말라고 설명해 줬는데 종교에서 파생된 거야. 예전에 니네가 이제 약간 고대 원시 부족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니네는 가뭄이 들어도 하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홍수가 나도 하늘이 화났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화를 내게 한 건, 신을 노엽게 한 건 우리인데 우리를 제물로 바칠 수 없잖아. 그래 버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해? 양을 대신 바치는 거야. 그러면 그 양은 자기는 죽겠지. 하지만 자신이 죽음으로써 타인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겠지. 그래서 윤동주 선생도 왜 그 석재양 의식을 얘기하냐면 그 속재양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누구야? 예수죠. 예수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만 자기를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했다라는 거냐. 근데 윤동주 선생은 그냥 모태 기독교인이야. 그리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십자가 같은 작품에서 자기도 예수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하얀 모가지를 두리어 어두워가는 밤하늘 아래 조용히 피를 흘리우겠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독립을 위해 뭔가 하겠다. 시문 선생도 마찬가지야. 독립을 위해서라면 내 대가리가 깨져도 좋다. 자,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의 역설이죠. 이게 역설법이야. 왜? 기쁜데 죽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하지만 너무 기쁘면 죽을 수도 있죠. 자, 오히려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서리법이지. 한이 없다. 죽어도 한이 없다. 뭐 흔한 말로.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이게 고어에 가깝기 때문에 티가 안 나지만 올리오리라 나무리오가 경어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원아 경어체가 뭐였지? 쉽게 말하면 그렇지 존댓말을 사용해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진짜로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바치겠다라는 독립운동가의 그런 어떤 숭고한 정신이 강조가 되는 거죠. 알겠나 김시우? 네. 새끼 지금 독립운동가 작품을 배우는데 딴짓을 하고 있어. 뭐라고? 독립운동가 작품을 공부하는데 기침을 해 감히. 자, 그러면 바로 미리 땡겨서 가자. 좀 어부사시사 뒤에 보면은 사설시조가 있어요. 학습활동 쪽에. 니네 학교는 웬만하면 학습활동도 다 하니까 아마 배워두면은. 자, 얘는 이제 사설시조야. 찾았니? 서원아 찾았어? 몇 페이지야? 201페이지래. 시우 찾았어? 네. 자, 사설시조입니다. 얘는 또 어떤 내용인가? 배경지식을 줄게. 지금 시적하자는 엊그제 님이랑 이별을 했어.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숨을 곳이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 까투리는 꿩 중에서도 암꿩, 재수없는 까투리의 안은 니네 알아야 된다. 마음이라는 뜻인데 오늘날에도 마음을 속이라고 표현하지. 너는 내 속도 몰라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이 이때는 아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숨을 곳이 없는 곳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은 어떻겠어? 니네 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제일 빠른 거 아니야? 거의 시속 200이 넘고 300까지도 얘기하는 다큐도 있더라. 거기에다가 시력이 겁나 좋죠. 그럼 숨을 곳 없는 데서 매에게 쫓기면 까투리는 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 확정. 그러면 그 까투리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목숨이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높이가 100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서 있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까투리의 심정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절박하겠죠. 자, 대천, 여기가 이제 포인트야. 대천 바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 1천석, 이것도 과장이야. 1천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엑셀, 핸들 다 빠져버려서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사방이 갑자기 까마득해지면서 어두워져. 천지가 적막하고 싸나운 파도가 또 일종의 태풍을 만난 거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해적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 작품은 지금 점층적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지.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말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안 좋은 일에 안 좋은 일이 겹친다. 진퇴양난, 진퇴유고, 무슨 뜻이야?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말하죠. 자, 그런 상황에 처한 뱃사공의 마음, 역시 죽고 싶은 심정, 절망적인 심정이겠죠. 그런데 이 대목은 아까 이 까투리의 상황은 뭐 그래도 있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뱃사공의 상황은 과장이고 점층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왜 설정했어? 그런 까투리나 뱃사공도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비교하리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불가능한 상황을 왜 설정해서 자신의, 님과 이별한 자신의 절망을 강조하기 위해,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 됐나요? 절망과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됐니, 언제야?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이 황계사는 뭐야?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는데, 또 거기에 해학적인 면모, 약간의 차이가 생기지? 자, 이쪽은 독립 광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의 정석과는 뭐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생각,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다라는 거는 지금 내 작품의 공통점인데, 공통점은 당연히 아는 거고 중요한 건 니네가 차이점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황계사는 그리움과 기다림, 원망, 원망까지. 그날이 오면은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 그리고 그런 날이 독립만 온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내 한 몸 희생해도 좋다 라는 그 숭고한 속죄양 의식, 이런 게 강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에서 불가능한 설정은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을 한 거야. 그러면 또 너희 학교 특성상 여기에 안 나온 거를 또 끌어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니네 사설시조 중에 기억날 거야. 어이 못 얻었다, 왜 그리 못 얻었다, 너를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는 담을 쌓고 담 안에는 집을 짓고 집 안에는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는 궤를 놓고 그 안에 너를 반드시 필자로 결박하여 놓고
용거북 자물쇠로 철컥철컥 잠가놨더냐. 자, 무쇠로 성을 쌓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님을 상자에 가둬서 묶어놓은 다음에 자물쇠로 채워. 그 다음에 어찌 그리 안 오느냐. 이거는 이 작품이랑 비슷하지. 이 작품은 너는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나야지만 나를 찾아올 거야? 라고 원망을 이제 표현했다면, 방금 그 작품 같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안 오느냐. 원망을 표현하는 게 약간 뉘앙스가 또 다르지. 자, 그래서 그것도 선생님이 시간이 된다면 문제를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정리됐니? 여기는 설명한 내용이니까 밑줄 칠 거 정도만 밑줄 치고 나중에 니네가 또 복습해봐. 지혜야, 오늘 수업이 지루하니? 자, 질문할 거 없어? 그러면 어부사시사도 우리 들어가지? 그렇지 않나? 니네 3단원 사실상 다 들어가는 걸로 내가 봤었는데. 그러네요. 아, 징하다 징해. 이래놓고서 모의고사 수업은 학원 선생한테 떠넘기고. 자, 그러면 어부사시사인데, 얘들아, 어부사시사는 이번 시험 때문만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 필독작이야. 그래서 이참에 잘 공부를 해놔. 왜 이 작품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현 시점에서 고전시가 파트에서 니네가 수능 보는 날 출장률이 제일 높은 사람 2명만 말해라 하면은 윤선도, 여기 나온 어부사시사를 쓴 윤선도 이분이랑 재수없는 정철, 이렇게가 이제 S급 0티어고, 그 바로 밑이 규원가 기억나지? 홍길동 전슨 허균 누나, 허난설원, 그리고 노계 박인노, 누왕사 혹시 기억나니? 그 농사 지어야 되는데 가난해서 소 없어서 옆집에 빌리러 갔다가 모욕당하는 작품 있잖아. 그걸 쓴 박인노. 이렇게 4명이 고전식 아파트에선 출장률이 높고, 여기서도 또 급이 갈려서 윤선도 선생은 정점에 서 있는 분이야. 자, 그러면서도 이 어부사시사는 윤선도의 작품 중에 견해요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생님이 이 작품을 잘 공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이 자주 하는 얘기 있지. 현 시점에서 니네가 현대시보다 고전시가를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고전시가는 니네가 조금만 투자하면 현대시보다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다. 왜 그랬어? 주제가 한정된댔지. 어차피 니네가 수능 보는 날까지 니네가 배우는 고전시가는 이별의 정한, 방금 배운, 혹은 유교적인 이념, 충효, 안빈낙도 뭐 이딴 거, 자연친화, 풍자와 해악, 삶의 애환,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고전시가가 또 좋은 지점이 뭐야? 현대시는 주제가 같아도 작가마다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고전시가는 주제가 같으면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다 똑같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도 니네 맨날 어부, 이 작품에서 처음 봅니까? 다른 작품에서 또 자연친화 얘기하는 작품에서 맨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그 5가지 정도 주제를 얘기했지만, 니네가 여태까지 배워왔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작품이 자연친화란 말이야. 근데 이 어부사시사는 연시조, 평시조를 2개 이상 붙여놓은 걸 연시조라고 하지? 근데 이 작품은 4계절을 바탕으로, 제목처럼 4계절을 바탕으로 해서 계절당 10개씩, 그러니까 총 40수짜리 시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길겠지, 시조 치고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장점은 뭐냐? 니네가 이 한 작품만 놓고서 진짜
끝까지 파고들어서 공부한다. 그러면 앞으로 자연 친화 주제로 하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니네가 처음 보는 작품도 다 해석이 될 거야. 왜? 자연 친화에 관해서 할 수 있는 표현은 거의 다 나오는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거기에다가 또 장점이 뭐야?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4구절만 인용이 되어 있지만 40개의 구절을 니네가 풀로 공부해 볼 만한 작품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윤선도 선생도 기억을 좀 해둬야 되는 사람이야. 자연친화, 유교적 이념 이런 거는 니네가 맨날 봐왔던 거잖아. 근데 왜 이분이 차별점이 생기느냐? 3번에서 차별점이 생기는 거야. 이분은 유배, 이 어부사시사도 슬프게도 보길도의 유배가서 쓴 작품이거든. 근데 이분은 뭐 나쁜 짓을 해서 유배를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분이 착한 놈이라 유배를 간 거야. 도대체 뭔 개소리입니까? 이제 이 윤선도가 조선시대 사람치곤 되게 오래 살아. 그래서 여러 임금을 모시는데 광해군 때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첨이라는 간신배 일파가 정권을 장악하고서 나라를 진짜 어지럽혀. 그런데 이 윤선도는 참된 선비, 그런 잘못된 걸 못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진짜 충신이라면 임금이 그렇게 간신배한테 놀아날 때 임금님 간신배 참 마음에 들어 하시네요. 간신배랑 잘해보세요. 이래야 되겠어? 진짜 충신이면 목숨 걸고 간신배랑 어울리지 말라고 해야겠죠? 이 양반은 그런 스타일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부모님도 말리고 친구들도 말리고 다 말려. 왜? 뻔하잖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윤석열한테 가고 석열이 내가 봤을 때 김건희 좀 상태가 안 좋아. 이혼하고 좀 나라 좀 잘해봐. 그러면 김건희가 감옥에 갔겠습니까? 선생님이 어딘가로 사라졌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쪽 아니겠어? 그러면 윤선도도 뻔히 알고 있었지. 그런데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오히려 이첨 상소를 했다가 이첨이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윤선도가 간신배예요 해서 유배를 가는데 이 양반은 진짜 평생 유배 갔다가 풀렸다가 또 모함당해서 또 유배 가고 또 풀려나면 또 모함당해서 유배 가고 진짜 겁나 짜증나는 게 왜 한 번은 왜 유배 가냐면 병자호란 때 인조가 백성들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남한산강에 짱 박히잖아. 병자호란 끝나고 그거 안 쫓아갔다고 유배가. 자,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당시에 이천 무리들이 이 사람을 보길도로 쫓아내는데 보길도가 어디냐면 니네 완도 알지? 완도. 김이랑 전복, 미역 유명한 완도가 이제 한반도 여기쯤 있다고. 그리고 이름에서 알겠지만 원래는 한반도에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섬이야, 섬.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도로를 연결했던 거지. 그런데 오늘날도 아마 평촌에서 완도까지 가려면 4시간 반 정도는 잡아야 될 겁니다. 길 안 막혀도. 그러면 니네가 4시간 반, 5시간 완도까지 가. 그럼 그 완도에서 또 배를 타고 40분 나가야 있는 게 보길도야. 이 얘기는 뭐겠어? 조선시대에 이건 사실상 세상 밖으로 쫓아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는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왜? 얘네는 유배를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었지. 당연히. 그래서 이 윤선도가 이 보길도로 가 있는데 다행히 이 양반이 금수저야. 그래서 보길도에 이제 정원도 꾸미고 쬐끄만 연못 만들어 놓고 풍류 즐기고 시도 쓰고 하는 거지. 그래 보니까 그게 또 꼴보기 싫고 죽이고 싶으니까 계속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그렇게 정원 꾸며놓은 거 풍류 좀 즐기는 거 같고 임금한테 가서 윤선도가 반성은 안 하고 유배지에다가 주지육림을 만들어놨다. 주지육림, 술로 된 연못에 고기로 된 숲이라는 거야. 아주 방탕하고 사치스럽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임금님 욕하고 다녀요 하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계속 모함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 양반 4대부가 쓰는 이런 연시조나 가사는 오늘날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랬죠. 임금 뒤에 들어간다고. 그 상황에서 윤선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 속세에 욕심 없어요. 자연이나 즐기면서 얌전히 살렵니다. 그리고 계속 날 모함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윤선도 작품을 보면 니네가 딱 이상하다 싶은 게 뭐냐? 실컷 자연치나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가 자연을 즐기는 것도 다 임금님 은혜 덕입니다. 역군은이셨다. 이런 구절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왜? 임금한테 얘기해야지. 이첨이가 나 계속 모함하는데요. 아닙니다. 저 임금에 대한 충성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선도 작품을 보면 내가 양반으로서 선비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견해요에서도 딱 드러나지.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세속적 욕망 같은 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간신배에 대한 우애적 풍자, 그리고 임금에 대한 은혜와 충정. 솔직히 이거 니네가 윤선도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간신배랑 놀아나다가 나 유배 보낸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은혜, 감사 표현하고 싶겠어?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해야죠. 자, 정리됐나요? 필기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이거 나눠줄 때 생각하고 있니? 자, 그러면 어부사시사 봅시다. 이것도 진도 나가면 필기 갖고 와. 선생님이 보강해 줄 테니까. 자, 이 어부사시사는 윤선도 선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에 작자미상의 어부가라는 작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부터 설명해야 되겠구나. 어부, 약간 냉소적으로는 가어옹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전시 가보면 양반들이 자꾸 자기를 고기 잡는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거는 양반이 설마 진짜로 그물 던지고 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밥 먹고 살았겠니? 그래서 가짜 고기 잡는 늙은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부는 뭐냐면 양반 4대부들이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어떤 페르소나, 분신으로 내세우는 존재가 바로 어부인 거야. 그게 뭐냐면은 니네 병풍 같은 데 동양 산수화 보면은 반드시 뭐가 그려져 있어? 강에 쬐끄만 조각배가 떠 있고 거기에 어부가 꼭 한 명씩 있죠.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아주 이상적인 존재가 그 어부였던 거야. 마치 니네로 치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봤더니 뭐 어디 몰디브의 5성급 호텔에서 와인 먹으면서 수영하는 그런 애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을 양반 4대부들이 여기에 대입을 한 거지.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미 그런 어부가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걸 조선시대에 이연보께서 어부단가라는 작품으로 개작을 해요.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라고 하죠. 또 나왔네요. 우라카이. 그리고 윤선도가 어부단가를 여기에 계절, 4계절의 변화를 집어넣어서 우라카이를 한 게 어부사시사. 그리고 나중에 맹사성이란 사람이 또 이 어부사시사를 우라카이 한 게 강호사시가야.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 니네가 이거 뭐 외우라고 내가 알려주겠니? 역시 연계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연을 즐기는 4계절의 노래가 되겠네요. 당연히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겠지. 자, 이제 특징, 영구를 활용하여 단조로움에 변화를 준다. 이게 이상하네. 얘는 연시조란 말이야. 시조에 영구 있어? 원래 없잖아. 근데 이 작품은 있어.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봐봐 얘들아. 얘가 연시조인데 니네 딱 봐도 이거 시조의 형식이 아니지. 그런데 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지우면 어떻게 돼? 너희들이 많이 봐왔던 3장 6구 45잔의 3, 4조 4, 4조 음수율을 취하는
평시조의 모습이 나타나죠. 오케이? 그걸 여러 수 붙여놨으니까 연시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여운구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개부터 정리하자. 원래 시조에는 이런 여운구가 없는데 여운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출제 포인트야. 그런데 문제 내기가 너무 좋은 게 여기 있는 여운구랑 여기 있는 여운구가 달라. 자, 얘는 편의상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운구라고 그래.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운구는 아까 우리 고려가요 배웠으니까 또 비교하겠지. 고려가요에 있는 난한 이런 건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죠. 그런데 얘는 의미가 있어.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표를 한번 참고해봐. 아니면 니네 책에 이게 없으면은 요걸 참고해도 좋아. 자, 이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여운구는 각 계절별로 1수부터 10수까지 이제 조금씩 변화해. 그래서 뭐를 이제 나타내냐면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일단 배를 띄워야 되겠죠. 그리고 출항을 하려면 닷을 들어야겠지.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니까 자동차로 치면. 그래서 돛을 달아서 바람을 받아서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 그리고 물고기 잡고 돌아와서 배를 주차하는 정박의 과정까지를 1수부터 10수까지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걸 봄에 이렇게 한번, 여름에 또 이렇게 한번, 가을에 또 이렇게 한번, 겨울에 또 이렇게 한번 반복한다는 거죠. 저게 밥이야 뭐야? 다섯 시네. 자, 요것만 정리하고 잠깐 쉬자. 자, 그래서 이제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운구는 이렇게 의미도 있으면서 한 계절 안에서 각 수마다 조금씩 변형이 되면서 출항에서 도착까지의 어떤 과정, 그 흐름을 이제 연속성 있게, 유기성 있게, 현장감 있게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한다. 자니 서연아?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연재지. 서연재를 서연이라고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를 보면 지국청, 지국청, 어사와. 얘는 조금씩 바뀐댔잖아. 얘는 40수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연구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편의상 후렴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또 내신 시험 문제 낼 때는 말장난이 되겠지? 그래서 이 연구, 후렴구나 마찬가지인 이 연구는 고려가요의 그 후렴구처럼 별다른 의미가 없어. 지국청, 지국청은 노 젓는 소리, 찌끄덩, 찌끄덩, 의성어야. 어사와는 감탄사, 영차 뭐 이런 거죠. 노 젓느라 힘 주느라고. 자, 그래서 고려가의 후렴구랑 비슷하게 운율 형성하고 구조적 통일성 가져다주고 흥을 돋우고 의성어와 감탄사로 구성이 돼 있어. 다만 차이가 뭐야?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분연,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하지만 얘는 연을 나누지는 않지. 그래, 그런 것도 혹시 모르니까 추가해 줄게. 자,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의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은 이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운구가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중장과 종장 사이의 후렴구나 다름없는 이 여운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얘네를 이제 생략을 하면은 우리가 아는 연시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됐나요?
자, 질문. 뭐 윤선도든 여운꾸든 후렴꾸든 뭔가 이해가 안 간다? 없어?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저거 갖다 주고 와야지. 분명 2000이라고 써놔.
자, 이제 일어나자.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복잡한 건 설명했어. 이제 나머지는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비슷하게 배운다고 편한 생각으로 배우면 됩니다. 자, 이제 영구와 초장과 중장 사이의 영구,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의 영구, 각각의 차이가 뭔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 이 영구를 제외하면 연시조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 연시조는 결국 평시조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시조처럼 글자 수가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 3, 4조, 4, 4조에 같은 글자 수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운율을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기억나지, 서원아? 자, 그리고 한 장을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사음보로 가게 되는 거죠. 됐지? 자, 그러면서 또 형식상으로 이 작품이 좀 파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시조는 종장 첫음보가 무조건 삼음절로 고정이 된다. 그게 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랬니, 시우야? 19채 양가의 뭐의 영향을 받아서 종장 첫음보가 삼음절이랬어? 낙구의 감탄사의 영향을 받아서 삼음절이어야 되는데, 이 시조는 보면 여기는 2글자, 그리고 여기서는 4글자, 삼음절이 아닌 예외가 있는 작품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니네 학교 선생님이, 지금 자습서에는 다른 표시가 없잖아. 니네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발견해서 알려준다면 문제로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봅시다. 자, 봄이야. 봄 중에서도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비친다. 앞갯벌에 바닷가에 있는 섬이랬잖아, 복일도가. 안개가 걷히고 아침이 되면서 뒷산에는 해가 비쳐. 그래서 이 작품에 계절의 흐름이 있다. 이거는 진짜 공부 안 하는 놈들도 문제 안 틀리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의외로 딱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야. 자, 여기서는 아침이야. 자,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이제 영구는 생략할게. 반물은 거의 지고 그리고 당연히 대구법이죠. 뭐뭐에 뭐뭐하고 뭐뭐에 뭐뭐한다. 자, 여기도 대구법 마찬가지야. 뭐뭐는 뭐뭐하고 뭐뭐는 뭐뭐한다. 자, 그러면서 썰물은 거의 나가고 밀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출제할 때 선지 구성 어떻게 하겠어? 자연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지를 내보내는 거죠. 자, 강촌. 선생님이 아까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촌이든 어촌이든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강촌 온갖 곳이 먼 빛이 더욱 좋다. 자, 그런데 요거는 초록색 글씨는 신경 쓰지 마. 이거는 안양예고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 준 건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화자는 지금 강촌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자는 지금 배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상상을 해봐. 화자는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육지에 피어있는 꽃을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촌에 피어있는 온갖 꽃이 피었으니까 봄이죠. 먼 빛이 더욱 좋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더욱 좋다. 물론 꽃이라는 게 가까이 가서 볼 때도 예쁘지만 멀리서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또 아름답잖아. 자, 그래서 배 위에서 멀리 있는 육지에 있는 꽃밭을, 이제 꽃들을 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더 좋은데 라고. 자,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디귿을 쓰는 좋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 지읒을 쓰면 뒤에 나와. 지읒을 쓰는 놈은 맑다 깨끗하다야. 좀 이따 이거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때린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총 40개지만 니네 교과서에는 각 계절별로 하나씩만 들어가 있어.
그러면 또 니네 학교 선생님 성향상 또 다른 구절도 낸다 해놓고서 수업을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시부랄 거. 자, 그래요. 이번엔 하사 여름으로 가봅시다. 자,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나는 반찬 같은 거 과분하다, 필요 없다. 소박하게 밥만 먹으면 된다. 소박하고 청빈한 삶. 단사표 여러 번 얘기했지. 그 공자 제자가 밥 먹을 때 어떻게 한댔어? 표주박에 물 한 바가지만 떠놓고서 밥을 먹었다. 그래서 마치 공자의 제자처럼 나도 연잎에 밥만 싸가면 돼. 반찬은 필요 없어. 안분지족하면서 청빈하게 단사표하면서 살 거야 라고 명령을 하네요. 자,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는 가져오냐. 자, 얘도 왜 선생님이 여름의 계절감을 드러낸다고 하냐면은 청량잎은 그 갓인데 챙이 굉장히 넓어. 그러니까 여름에 비 올 때 쓰려고 쓰는 갓이야. 그리고 녹사이는 말 그대로 도롱이, 비 오시고. 그래서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청량잎 녹사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나왔네요. 욕심 없는 백구. 자연의 상징, 무육의 상징. 왜 얘가 자연의 상징, 무육의 상징인지는 예전에 설명했죠. 자, 그래서 무심하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약간 냉정하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잖아.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고전 시가에서도 그런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해. 그런데 맥락을 너네가 잘 봐야 돼. 특히 얘가 백구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 뜻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자, 욕심이 없는 백구는 내가 쟤를 쫓아가는 건지 쟤가 나를 쫓아오는 건지 모르는 하나가 된 경지. 뭡니까? 무라일체의 경지인데 무라일체는 중딩들도 알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물심이려 이런 걸 대신 쓴다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시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여 이거 갖고도 문제 자주 내.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19의 함축적 의미 내신용이죠. 딱 이런 게. 자,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은 장만하지 마라. 자연에서 소박하고 청빈하게 안분지족하는 삶. 무심한 백구와 내가 자연의 상징, 무육의 상징인 백구와 내가 누가 쫓아가고 누가 따라오는지 모르는 하나가 된 경지. 무라일체, 물심이려. 그리고 뒤에 나와. 이거는 자,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자, 아무튼 이런 구절들이 다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주제, 강호 한정,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정취를 드러내기 위해 쓰이고 있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오늘 끝나기 전에 누구 하나는 때릴 거야. 자, 그러면은 가을로 가봅시다. 자, 추사 1. 물 외에. 자, 얘들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물이 사물, 이제 물건 할 때 물자야. 그래서 고전 시가에서 물은 속세나 세속적 욕망을 가리키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외자가 바깥 외자야. 그러니까 맥락상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속세에 밖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세에 바뀌니까 뭐야? 자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만 나왔으면 이게 부정적인 시인데 속세 바뀌니까 긍정적인 게 되겠죠. 자, 물에 자 조한 아까 지읒을 쓰는 놈은 맑다 깨끗하다라는 뜻이랬지. 깨끗한 일이 바로 어부의 생이 아니로냐. 서리법이지. 어부의 삶이야말로 깨끗한 삶이다. 속세를 벗어난 삶이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가 지금 어부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만족감이지. 자부심이기도 하고. 그래, 혹시 모르니까 만족감, 자부심. 이런 걸 니네가 이제 너무 암기에 의존하면 말 바꿔서 자부심 나오면은 또 자부심 맞나요? 이러면서 틀린다고.
자, 어옹을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자,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가난하게, 소박하게 산다고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더라. 이게 뭔 얘기겠어? 니네가 어옹을 비웃는데 비웃지 마라.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마다 다 어부를 그려놨더라. 그러면 대단한 존재니까 그림마다 누구나 그려놓지 않았겠느냐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니네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말들이 누구를 염두에 두는 거 있어? 속세 사람들, 특히 그런 간신배들을 겨냥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야, 니네가 봤을 때 괜히 또 임금한테 입 바른 소리 했다가 내가 유배 와서 이렇게 사는 거 니네는 비웃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당당하고 떳떳해. 내 할 일 한 거야. 이런 걸 깔아놨다라는 거죠. 자, 사시흥이 한 가지나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다. 다소마, 여기서 사계절의 흥이 한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종류가 한 가지라. 이게 무슨 소리야? 흥이 다 같다. 자연은 사계절 어느 때나 다 신나. 다 똑같이 흥이 나.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을강의 흥치가 으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좋은데 좋은 것 중에서도 좋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백미죠. 백미 들어봤지? 백미의 유래는 뭐냐? 이게 역시 고사가 있는데 삼국지에 마씨 형제들이 있어. 육형제인가 그런데 그 마씨 형제가 다 재주가 뛰어나고 그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마량이라는 애가 가장 재주가 뛰어났는데 걔가 눈썹이 하했어. 그래서 뛰어난 것 중에서도 뛰어난 걸 흰 백자에 눈썹미 해서 백미라고 하는 거야. 백미. 일상에서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백미가 뛰어난 것 중에서도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면, 그럼 얘들아, 평범한 것 중에서 혼자 뛰어난 건 뭘까? 그렇죠. 아주 좋아, 김시우. 아주 병신은 아니야, 저 친구가. 얕보지 말라고, 알았어? 군계일학도 알잖아. 왜? 모욕감을 느꼈나? 자, 군계일학. 이거는 평범한 것 중에 혼자 뛰어난 거고, 백미는 뛰어난 것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거. 아, 군계일학 뜻을 설명 안 해줬구나. 닭무리 사이에 한 마리의 학이라는 거야.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신의 출제 포인트겠지. 이 작품은 중간중간에 보면 평서형 어미, 뭐야? 왜 지워져? 평서형 어미도 뭐야? 평서형 어미도 사용하고 명령형 어미도 사용하고 의문형 어미도 사용하고, 특히 여기서는 뭐 설이 적어줘. 의문형, 명령형, 영탄, 감탄형, 또 감탄형, 이렇게 다양한 종결 어미를 사용하면 정서를 다양하게 표출해서 부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결어미도 이제 선생님들이 낼 거 없으면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공부하는 애들 걸려들라고. 이 종결어미가 같은 게 반복되면 운율이 생기니까 그것대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면 다양한 대로 정서를 부각하니까 또 출제하는 거지. 됐나요? 오늘 현준이 반장이 없어서 그런가? 너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저조하냐? 하긴 뭐 언제는 분위기 좋았습니까? 나 혼자 떠들었지. 응? 고성원이 미안함을 느끼지 않나? 그래요. 대답조차 안 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동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이 교과서 만든 애들이 춘사의 맨 처음 40수 중에서도 맨 처음이랑 40번째 나름대로 교과서의 구조적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어와 감탄사야 저물어 간다. 자, 요거 학교에서 배울 때 뭘 확인하냐면은 내가 봤을 땐 그냥 여기서 저문다라는 건 하루가 저물어 간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간혹 이걸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하루가 저물어 간다는 뜻도 있고 동사니까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뜻도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한 해의 뜻은 없고 하루의 뜻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뭐 당시에는 음력하긴 했지만 12월 31일 돼서 한 해가 저물었다고 해서 겨울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 자, 아무튼 저물어 간다. 휴식이 마땅토다. 자, 이제 날이 춥고 하니까 이제 쉬겠다. 가느다란 눈, 당연히 겨울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겠죠. 가느다란 눈 뿌린 길에 붉은 꽃 강렬한 색채 대비지. 하얀 눈밭에 빨간 꽃잎이 흩어졌으니 흥치며 걸어가서 정서를 직접 드러내네. 눈 같은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도록, 당연히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달이 서쪽 봉우리를 넘어가도록, 이건 무슨 뜻이겠어, 다솜아? 다솜이 방금 물어봤나? 연재야? 달이 서쪽으로 가도록, 이게 무슨 뜻이겠어? 자, 해가 동쪽에서 뜨면 아침이고 서쪽으로 가서 지면은 저녁이 되는 거죠. 반대로 달이 동쪽에서 뜨면 밤이 되는 거고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벽이 오겠죠. 한마디로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뭐를 하느냐? 창가에 기대 앉아 있어. 창가에 기대 앉아서 뭘 할까요, 지혜야? 창밖의 자연을 감상하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연을 감상하자. 그것도 겨울에 추울 텐데. 하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급식충들한테 대답이나 해달라고 구걸하면서 휴일에 지내 놀러 다니는 사람들 내다보고 있느니 자연을 이렇게 즐기는 거죠. 풍류를 즐기면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난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풍류 즐기고 하다가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죽겠죠. 그때 난 얘기할 겁니다. 잘 놀다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은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작품에서 여운구에 관해서 문제를 낼 거야.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연구는 배를 출항해서 정박하기에까지 과정을 시간의 흐름으로 연속성 있게 수마다 연속해서 연결해서 운율도 형성하고 흥치도 듣고 현장감도 느껴지고, 반면에 중장과 종장 사이의 연구, 사실상 후렴구는 똑같은 구절이 의미 없이 반복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조흥, 흥치 돋우고 운율 형성하고 구조적 통일성 가져다 주고.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나요? 저기 공사에서 공사? 동사? 색채가 자, 이제 눈이 뿌려진 길은 하얗겠지? 거기에 붉은 꽃잎이 있으면 당연히 강렬하게 색채 대비가 일어나겠죠. 또 다른 질문. 이거 궁금한 거 없나? 그래? 뭐라도 쥐어짜서 물어보지 그래. 없어? 진짜야? 다 알아? 내가 물어보면 대답할 자신 있어? 방금 이건 조롱이죠. 그래요. 자, 질문 다른 거 없으면 학습활동 정리해 봅시다. 이제 중간고사 때도 얘기했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객관식 선지를 구성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학습활동의 답이랬죠. 전문용어로 우락가이죠. 자, 봄에는 꽃이 핀 강촌의 풍경을 즐기다가 흥취를 느끼다가
여름에는 이제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안분지족하고 자연과 물알체된 삶을 살다가 가을에서는 또 가을의 흥취를 즐기는데 사계절의 흥이 다 좋지만 나는 특히 가을 강의 흥취가 좋아.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놀 만큼 놀아서 날도 졌으니까 이제 휴식을 취하는데 심지어 그 휴식도 어떻게 해?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연에 미쳐 있죠. 근데 참 니네가 조선시대 양반이라도 솔직히 할 게 이거밖에 없을 것 같지 않냐? 기생집이나 뭐 다녀서 미친 짓 하지 않는 이상? 하나 이게 아래 안분지족, 단사표음. 혹시 안분지족 뜻 모르니? 안분지족은 주어진 문수에 만족할 줄 안다라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는 그런 대인배적인 마인드, 그게 안분지족. 단사표음은 소박하고 청빈하게 사는 건데, 청빈한 건 뭐냐면 내가 깨끗해서 가난한 게 청빈한 거야. 또 다른 질문. 혜빈이 뭐 질문할 거 없어? 강호. 강하고 호수는 대유법이야. 선생님이 자주 하는 말 있죠? 강산이든 강호든 심지어 뭐 달이든 바람이든 얘네는 다 부분을 통해 자연 전체를 드러내는 말들이야. 그러면 한정은 뭐냐? 한가한 정취라는 뜻이야. 비슷한 말로 뭐 한중진미 이런 말이 또 자주 나오죠. 한중진미는 뭐냐면 한가함 속에서 느끼는 참된 즐거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강호한정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서 한가하게 흥치 느끼고 하는 계통의 작품을 따로 강호한정가라고 분류해 주는 거지. 또 없나요?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면서 물화일체된 삶에 만족하고 있고 자연을 즐기는 한가롭고 소박한 삶, 이게 바로 강호한정인 겁니다. 그 속에서 여유와 흥취를 느낀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중요한 거지만 아까 정말 충분히 여러 차례 설명했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 요거는 정리했지 얘들아? 요거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정리하라는 거야. 언제 이 표 다 그리고 자빠졌습니까? 자,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시조는 영구가 없다. 영구하면은 고려가요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작품은 특이하게 영구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또 고려가요랑 다른 게 고려가요의 영구는 뭐 난한, 아질가 이딴 식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운율이나 형성하고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해. 근데 이 작품 초장과 중장 사이의 영구는 뜻이 있죠. 배를 출항해서 물고기 잡고 돌아와서 정박하는 과정까지를 드러내. 그래서 작품 전체에 유기성을 부여하고 현장감을 준다. 반면에 중장과 종장 사이의 영구는 사실상 고려가의 후렴구처럼 흥치 돋우고 운율 형성하고 다만 연을 나누는 기능만 없다라는 거죠. 그래, 한 번 더 적어줄게. 그래야 니네가 여러 번 정리하고 여러 번 읽으면서 기억을 할 테니까. 분연의 기능은 없다. 됐어?
자, 정리됐으면 넘어갈게. 자, 그래서 내용은 아까 배웠는데 요 애를 이제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는 뭐겠어? 방금 배운 거는 평시조를 여러 개 붙여준 연시조야. 그렇기 때문에 어부사시사를 통해 우리가 평시조의 형식을 유추할 수 있죠. 평시조는 어땠어? 3, 4조, 4, 4조의 음수율에 4음보율 따박따박 다 지킨단 말이야. 3장 6구 45전에 정해진 형식이 굉장히 강해. 그걸 정형성이 강하다고 한댔지. 반면에 사설시조는 형식상 어떤 특징이 있어? 까먹었죠? 평시조에서 두 구 이상이 길어져. 어려운 말로 장형화가 된댔지. 특히 중장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음보를 이탈하는 부분도 있고 3, 4조나 4, 4조 음수율을 이탈하는 부분도 생겨. 하지만 사설시조도 어디까지나 초장, 중장, 종장 3단 구성 지켜야 되고 종장의 첫 음보는 무조건 3음절로 굳어져야 돼. 이렇게 정해진 형식이 있기 때문에 사설시조도 평시조보다 정형성이 좀 떨어진다 뿐이지 정형성이 있는 정형시다. 자, 그러면 평시조는 이것보다도 형식이 훨씬 정해져 있으니까 사설시조보다 정형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정형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시야. 왜 그러냐면 한시는 이쪽이 아니라 요쪽으로 쓴 거죠. 애초에 한자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7원 율시인데 이것도 정해져 있어. 5글자 아니면은 7글자만 허용을 해. 그래서 그리고 줄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4줄 아니면 8줄 아니면 12줄 4의 배수로만 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정해진 형식이 굉장히 강하니까 당연히 그대로 구조적 안정감과 운율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내용은 안 할 거야. 아무리 니네 학교라도 두 번은 한국 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걸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몰라? 나중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거 진도 나갔는데요 하면은 그때 해줄게. 두 번은 다만 얘들아 이름 정도 기억해. 오히려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고 보전시가에서도 많이 사실상 인용하다시피 화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시인이 누구야? 첫째가 이태백, 그 다음이 무릉도원의 도연명, 그리고 그 다음이 두보입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특히 도연명은 무릉도원의 원조라는 점, 그리고 이태백은 말할 것도 없지. 이 사람은 별명이 시선이야. 풍류의 상린가도 같은 존재지. 그러니까 시 쓰면서 지금 너희들이 여태까지 배운 많은 작품처럼 자연에서 시 쓰고 술 마시면서 풍류 즐기는 상징가도 같은 존재라는 거지. 끝판왕. 그래서 오죽하면 별명이 시선, 시의 신선, 요새로 치면 시갓, 뭐 시신, 그딴 식으로 이제 니네가 뭐 갓 붙였겠죠. 오죽하면 죽어서 어디로 갔다라는 거야? 신선이 돼서 노래도 나오잖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달로 갔다. 그래서 많은 사대부들이 존경을 담아서 인용하는 시인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거죠. 한시는 방금 봤듯이 정말 빡세. 정해진 형식이 엄청나게 강해. 그리고 평시조 정해진 형식 강하죠. 그리고 그 평시조를 열어서 붙여준 연시조도 사실상 마찬가지지. 그리고 사설시조는 이 중에서 꼴찌라는 거지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어부사시사는 연시조인데도 특이하게도 원래 시조에 없는 여운구가 들어가는 파격, 그리고 종장의 첫음보는 심지어 사설시조도 반드시 3음절로 지키는데 아까 보니까 2글자나 4글자가 나왔었지. 그런 지점에서 특이하다.
잠깐만, 여기서 돌발 질문. 혜빈아, 그럼 아까 배운 찬기파랑과 향가는 정형성이 있을까 없을까? 다른 친구들 생각해봐. 향가는 정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자, 어떤 형식이 있어? 식구창가 무조건 10줄이야. 기서결 3당 구성 취해야 하다면에 낙구에는 반드시 감탄사 들어가야 돼. 나름대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거죠. 반면에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여음구와 후렴구가 들어간다, 연이 나뉜다, 뭐 대체로 사문보다 그런 지점에서 정형성이 있긴 한데 향가나 시조에 비해서는 정형성이 약한 편이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 안 가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래서 또 선생님은 오랜만에 니네랑 또 내신해서 반가웠는데 니네는 별로 그렇지도 않은가 보구나. 해서 니네 이제 시험 범위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학교에서 뭐가 진도가 더 나가면 알려주고, 그리고 내 생각엔 니네 학교 선생님이 지금 9월 모의고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9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야 이번 시험에 9월 모의고사 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 같은 거 생기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알겠죠? 특히 뒤에 학습 활동도 뭐가 들어갔고 뭐가 안 들어갔고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빡세다. 다음 주에는 이제 즐거운 편지랑 흥보부부상을 하고 뒤로 넘어가든가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니네 교과서는 고대가요가 없는 게 또 특징이네. 자, 이번 주는 이제 자습서랑 평가문제집, 창기파랑과 정석과 어부사시사를 풀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먹구리, 다음은 아니고 앞으로 편의상 먹구리라고 부를 거야. 얘 이름이 먹구리야. 세 작품이나 되는데 요것도 세 작품 다 풀어라고 하면 니네가 또 속으로 날 욕할 때 뻔하니까 얘는 찬기파랑까지만 풀어봅시다. 그래서 저번 주 오늘 각서를 썼기 때문에 다음 주는 뭐 핑계 없어. 숙제 안 돼 있으면은 남아서 다 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찬기파랑까지 풀어보세요. 당연히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먼저 푸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숙제 안 갖고 오면 또 안 갖고 온 대로 프린트를 줘서라도 풀고 가야 할 테니까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아이고 힘들다. 혹시 뭐 선생님한테 할 얘기나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일단 촬영을